황량한 바람이 경상북도 북부의 외딴 산골짜기를 휘감아 돌았다. 김도현 씨의 작은 흙집은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위태롭게 서 있었다.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째 비 한 방울 구경하기 힘들었던 탓에 그의 작은 밭되기는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다. 애써 심어놓은 고추 모종과 옥수수 새싹들은 타는 듯한 햇볕 아래 힘없이 고개를 숙인 지 오래였다. 김도현은 올해로 40을 간 넘긴 호라비 농부였다. 10여 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어린 아들 하나를 도시의 누이 동생에게 맡긴 채 그는 홀로 이 척박한 땅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 젊은 시절에는 그 역시 도시에서의 삶을 꿈꿨지만 물려받은 이 땅과 부모님의 묘를 차마 버려둘 수 없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농사는 힘들어졌고 가뭄과 태풍 같은 자연재해는 그의 얼마 안 되는 희망마저 앗아가곤 했다. 그의 얼굴에는 나이보다 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눈빛에는 삶의 고단함과 깊은 외로움이 어려 있었다. 오늘도 그는 새벽부터 일어나 말라비틀어진 밭에 물을 길어다 주려 애썼지만 마을 공동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라 허사였다. 그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멀리 보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마치 그의 타들어가는 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구름 한 점 없이 쨍쨍하기만 했다. 젠장할 놈의 하늘, 그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내 깊은 한숨과 함께 사그라들었다. 누구를 탓하랴, 이것이 자신의 운명인 것을. 그는 낡은 농기구를 챙겨 들고 집으로 향했다. 점심이라고 해봐야 어젯밤 먹다 남은 찬밥에 간장한 종지가 전부였지만 오후에 해야 할 잡다한 일들을 생각하면 억지로라도 목구멍으로 넘겨야 했다. 그의 집은 산 중턱에 외따로 떨어져 있어 가장 가까운 민가까지도 좋기 1시간은 걸어야 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이곳에서 그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밤하늘의 달과 별, 그리고 가끔씩 우체부가 전해주는 누이 동생의 편지뿐이었다. 점심을 먹고 잠시 마루에 걸터앉아 쉬던 도현은 문득 하늘빛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파랗던 하늘이 어느새 누런 장막을 들이운 것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바람의 방향도 바뀌었고 공기 중에는 미세한 흙먼지 냄새가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황사인가?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하늘을 살폈다. 단순한 황사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만약 이것이 거대한 모래 폭풍의 전조라면 끔찍한 재앙이 닥칠 수도 있었다. 이 지역은 몇 년에 한 번씩 지독한 모래 폭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곤 했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기 시작했다. 나무들이 미친 듯이 몸을 흔들어댔고 멀리서부터 모래와 흙먼지가 거대한 벽처럼 밀려오는 것이 보였다. 도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급히 일어나 집 안팎을 살피기 시작했다. 낡은 창문과 문틈을 헌 옷가지로 막고 마당에 내놓았던 얼마 안 되는 살림살이들을 헛간으로 옮겼다.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무거운 돌덩이들을 가져다 올리고 유일한 가축인 늙은 암탉 한 마리를 부엌 한쪽에 있는 작은 닭장으로 몰아넣었다. 모래 폭풍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가왔다. 하늘은 이미 온통 누런색으로 뒤덮여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고 귀를 찢을 듯한 바람소리와 함께 모래 알갱이가 그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다. 숨을 쉴 때마다 흙먼지가 입안으로 들어와 서걱거렸다. 이런 젠장, 이번엔 아주 제대로 오는군. 도현은 마지막으로 우물의 덮개를 단단히 덮고는 서둘러 집 안으로 피신했다. 그는 낡은 나무 문을 닫고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문틈과 창문 틈으로 여전히 모래먼지가 스며들어왔지만 그래도 이 작은 흙집은 외부의 광란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줄 유일한 피난처였다. 그는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귀를 기울였다. 밖에서는 마치 수천 수만의 악귀들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고
지붕에서는 흙먼지가 후드득 떨어져 내렸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이 끔찍한 재앙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는 굶주림과 갈증, 그리고 극도의 공포와 피로감에 지쳐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그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밖은 여전히 어두컴컴했고 바람소리는 조금도 잦아들지 않았다. 그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그의 귀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주세요. 누가 좀.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 소리는 너무나도 가늘고 절박해서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귀를 기울였다. 틀림없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것도 여자의 목소리. 도연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 미친 듯한 모래 폭풍 속에서, 그것도 이 외딴 상월짜기까지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귓께는 여전히 그 애절한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 위험한 상황에 문을 열고 나갔다가 무슨 변을 당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차마 그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의 안에는 아직 인간에 대한 연민과 측은지심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는 큰 결심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낡은 나무 빗장을 조심스럽게 벗겨내기 시작했다. 문을 여는 순간 거센 모래바람과 함께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운명적인 만남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그는 아직 꿈에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김도현 씨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낡은 나무 무늬 빗장을 조심스럽게 벗겨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조금 열리자 밖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거대한 모래먼지가 한꺼번에 집 안으로 휘몰아쳐 들어왔다. 그의 눈앞은 순식간에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누런 장막으로 뒤덮였고 귀청을 찢을 듯한 바람소리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울부짖었다. 굴럭, 굴럭. 도연은 모래먼지에 기침을 터뜨리며 황급히 팔로 얼굴을 가렸다. 이 미친 듯한 폭풍 속에서 대체 누가 왜 자신을 부른단 말인가? 그는 열린 문틈으로 위태롭게 몸을 내밀어 밖을 살폈다. 시야는 극도로 제한되었지만 그의 눈에 희미한 형체 하나가 들어왔다. 누군가가 그의 집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형체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침내 그것이 사람의 모습임을 알아차렸을 때 도연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 여인이었다. 온통 모래먼지를 뒤집어 쓴 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걸음으로 그의 집 문지방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여인의 옷차림은 이런 시골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세련된 것이었지만 지금은 모래와 흙먼지로 뒤덮여 원래의 모습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저기요. 도연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센 바람소리에 묻혀버렸다. 여인은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듯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의 집 문지방에 다다랐고 그대로 힘없이 문에 기대며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살려, 주세요. 가늘고 갈라진 목소리가 여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그것은 거의 기어들어가는 듯한 소리였지만 도연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저 여인은 꼼짝없이 모래 폭풍에 파묻혀 죽고 말 것이었다. 도연은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거센 모래바람이 그의 온몸을 사정없이 후려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쓰러진 여인에게 다가갔다. 그는 여인의 팔을 잡아 부축하려 했지만 여인은 이미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도연은 하는 수 없이 여인의 몸을 들쳐 업고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 다시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집 안은 여전히 모래먼지로 자욱했지만 그래도 밖에 광란보다는 훨씬 나았다.
도연은 여인을 방 한가운데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여인은 미동도 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도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여인의 상태를 살폈다. 여인의 얼굴은 온통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으며 숨소리는 아주 가늘고 불규칙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도연은 여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소리쳤지만 여인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급히 부엌으로 가 얼마 남지 않은 귀한 물 한 그릇을 떠왔다. 그리고는 깨끗한 헌 옷가지를 적셔 여인의 얼굴에 묻은 흙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먼지가 닦여나가자 창백하지만 고운 여인의 얼굴 윤곽이 드러났다.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이런 시골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세련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도연은 여인의 마른 입술에 물을 조금씩 흘려 넣어주었다. 몇 모금의 물이 들어가자 여인이 희미하게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잠시 허공을 헤매더니 이내 그의 얼굴에 멈췄다. 여기가 어디죠? 여인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신이 드시오, 내 집이요. 지금 밖은 모래 폭풍 때문에 나갈 수가 없소. 일단 여기서 좀 쉬시오. 도연이 무뚝뚝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여인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지만 이내 다시 정신을 잃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도연은 여인이 더 편히 쉴 수 있도록 자신의 유일한 이부자리를 내어주고 자신은 방 한쪽 구석에 짚을 깔고 앉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모래 폭풍이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었다. 낡은 흙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삐걱거렸고 문틈과 창문 틈으로 끊임없이 모래먼지가 스며들어왔다. 도연은 잠든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대체 이 여인은 누구일까? 어쩌다가 이 외땅옥까지 와서 이런 험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일까? 그의 머릿속은 온갖 의문과 걱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다. 당장 내일 먹을 양식도 걱정해야 하는 형편에 이제는 낯선 여인까지 책임져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만약 자신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저 여인은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모래 속에 파묻혔을 것이다. 그는 비록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농부였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얼마 남지 않은 땔감을 아궁이에 더 밀어 넣었다. 방 안의 온기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리고는 다시 방구석에 앉아 창밖에 미친 듯한 폭풍 소리와 함께 자신의 삶에 예기치 않게 끼어든 이 낯선 여인과의 기묘한 밤을 지새우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아주 희미하지만 어쩌면 새로운 무언가에 대한 작은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이 길고 긴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과연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다음날 아침 김도연 씨는 딱딱하고 차가운 방바닥의 냉기에 몸을 떨며 잠에서 깼다. 밤새도록 그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던 광란의 폭풍 소리는 조금도 잦아들지 않은 채 여전히 세상을 집어삼킬 듯 울부짖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아궁이 쪽을 살폈다. 어젯밤 넣어둔 얼마 안 되는 땔감은 이미 다 타버려 싸늘한 재만 남아있었다. 방 안 공기는 여전히 흙먼지로 자욱했고 숨을 쉴 때마다 목이 칼칼했다. 그때 그가 내어준 이부자리 위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어젯밤 그가 구해준 낯선 여인이었다. 여인은 희미한 신음과 함께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한동안 초점 없이 허공을 헤매더니 이내 낯선 방 안의 풍경과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다. 움직이지 마시오. 아직 기운도 없을 텐데.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인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기억은 어젯밤 모래 폭풍 속에서
사경을 헤매던 순간에서 끊겨 있었다. 여기가 어디인지, 그리고 눈앞에 이 남루한 행색의 남자는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제가 어떻게 된 거죠? 여긴 어디고요? 여인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내 집이요. 어젯밤 모래 폭풍 속에서 쓰러져 있는 걸 내가 발견했소. 지금 밖은 위험하니 일단 여기서 좀 쉬시오. 도연의 무뚝뚝하지만 담담한 설명에 여인은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누런 흙먼지와 귀를 때리는 바람소리에 어젯밤에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린 듯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벅풍기, 아직도 그렇소. 이런 날은 밖에 나갔다가는 뼈도 못 추리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물 중에서 조금을 떠 여인에게 건넸다. 일단 이거라도 좀 마시시오. 목이 많이 마를 텐데. 여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타는 듯한 갈증에 결국 그릇을 받아들고 물을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그나마 정신이 조금 드는 듯 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의 몰골과 주변 환경을 제대로 살필 수 있었다. 온몸은 흙먼지 투성이었고 값비싼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누워있는 이 방은 그녀가 평생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극도의 가난과 궁핍함 그 자체였다. 저는 강서연이라고 합니다. 어젯밤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인이 힘겹게 입을 열어 자신을 소개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직업이나 이곳에 오게 된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김도연이요. 도연 역시 짧게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그는 서연에게 아침 식사로 물개 쏜 감자죽 한 그릇을 내밀었다. 그것은 그에게도 얼마 남지 않은 귀한 양식이었다. 변변치 않지만 이거라도 좀 드시오. 기운을 차려야 하니 서연은 차마 그 죽을 받아들기가 망설여졌다. 이 남루한 행사에게 농부 역시 자신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자신보다 더 굶주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음식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천천히 죽을 먹기 시작했다. 밍밍하고 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죽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더 간절하고 따뜻한 음식이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오직 창밖에 매서운 바람소리와 서연이 수저를 드는 소리만이 그 침묵을 간간히 깨뜨릴 뿐이었다. 도연은 묵묵히 자신의 죽을 먹으며 틈틈이 서연을 살폈다. 그녀는 분명 평범한 시골 여자는 아니었다. 말투나 몸가짐에서 어딘지 모르게 교양 있고 세련된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런 사람이 어쩌다가 이런 험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일까? 혹시 어떻게 하다가 이 근처까지 오게 되셨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개인적인 일로 잠시 지방에 내려왔다가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서 그러다 갑자기 폭풍을 만나 차가 고립되는 바람에 그녀는 말을 흐렸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듯했다. 도연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녀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당장 이 폭풍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낯선 여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었다. 시간은 지독하리만큼 더디게 흘러갔다. 밖은 여전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모래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해가 떴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작은 흙집 안에 갇혀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며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서연은 가끔씩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려 했지만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통 누런 세상뿐이었다. 그녀는 절망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도연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위로할 만한 말을 알지 못했다. 그저 묵묵히 아궁이의 마른 나뭇가지를 더 밀어넣거나 집 안으로 스며드는 모래먼지를 쓸어낼 뿐이었다. 점심때가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마땅히 먹을 것이 없었다. 도연은 창고를 뒤져 겨우 말린 옥수수 몇 개와 작은 고구마 2-어 개를 찾아냈다. 그는 그것들을 아궁이 불에 구워 서연에게 내밀었다. 이거라도 좀 드시오. 시장하시겠소. 서연은 그의 손에 들린 검게 그을린 옥수수와 고구마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남자는 자신을 위해 마지막 남은 양식까지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저 때문에 어르신께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뭘 그런 말을 하시오. 도연이 투박하게 웃으며 말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어서 드시오. 이 폭풍이 언제 멈출지 모르니 조금이라도 힘을 내야 하오. 그의 말에는 꾸밈없는 진심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가 내민 옥수수를 받아들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딱딱하고 맛없는 옥수수였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세상 그 어떤 음식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깊은 감동과 인간적인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다시 어둠이 찾아왔지만 폭풍은 조금도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도연은 마지막 남은 촤불을 붙였다. 흔들리는 촛불 아래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극한의 재난 속에서 만난 두 이방인. 그들은 서로의 이름과 약간의 과거 외에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되어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폭풍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떤 시련이 닥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적어도 오늘 밤은 함께였다. 이틀째 아침이 밝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누런 모래 먼지 속에 갇혀 있었다. 밤새도록 쉼없이 울부짖던 바람소리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아주 조금 잦아든 듯했지만 여전히 창문 틈과 문틈으로 스며드는 흙먼지는 방안을 온통 부옇게 만들었다. 김도연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는 낯선 여인 강서연과 함께 이 작은 흙집에 갇혀 있다는 현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서연 역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듯 뒤척이다가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그녀의 얼굴은 전날보다 더 창백하고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어딘지 모르게 조금 더 차분해져 있었다. 어쩌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구해준 이 농부에 대한 아주 작은 믿음과 의지가 생긴 것인지도 몰랐다. 아침이 온 건가요? 서연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밖은 여전히 어두컴컴해서 시간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런 것 같소. 도연이 짧게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부엌으로 가 마지막 남은 물을 확인했다. 아주 작은 바가지로 반쯤 차는 정도의 양이었다. 이것으로는 두 사람이 하루를 버티기도 어려울 터였다. 음식 역시 어제 먹고 남은 구운 옥수수 1개와 작은 고구마 1가 전부였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서연에게 다가갔다. 일단 이거라도 좀 나눠 마십시다. 물이 얼마 남지 않았소. 그는 물그릇의 반을 서연에게 건네고 자신은 아주 조금만 입을 죽였다. 서연은 그의 배려에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이 남자는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아침 식사라고 할 것도 없는 마른 옥수수와 고구마를 나누어 먹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경계심이나 불안함이 아닌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듯한 무거운 공감의 침묵이었다. 어르신께서는 계속 이곳에서 혼자 사셨습니까?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었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 그리고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함께 견디고 있는 유일한 사람에 대해서 도연은 잠시 창밖에 누런 세상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했다. 젊은 시절 도시에서의 삶을 꿈꿨지만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땅을 떠나지 못했던 이야기. 아내와 일찍 사별하고 하나뿐인 아들을 도시의 누이에게 맡긴 채 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과 자연재해 속에서 힘겹게 버텨온 날들에 대해서. 그의 이야기는 특별할 것 없는 한 평범한 농부의 삶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독과 인내, 그리고 삶에 대한 진한 애착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의 거칠고 투박한 말투 속에서 그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견뎌왔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에서 자랐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은 늘 공허하고 외로웠다. 어쩌면 진정한 풍요로움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타인을 향한 연민과 온정을 잃지 않는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중요한 연구 때문에 이곳 근처를 답사 중이었습니다. 서연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물론 자신의 신분이나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자신이 왜 이 외땅호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들의 대화는 때로는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기를 반복했지만 그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었고 마음의 거리도 한 뼘 더 가까워졌다. 오후가 되자 바람소리가 아주 조금씩 잦아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모래먼지의 양도 줄어든 듯 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아주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여전히 세상은 온통 누런색이었지만 어제보다는 가시거리가 조금 더 확보된 듯 했다. 폭풍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것 같소.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의 말에 서연의 얼굴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빛이 어렸다. 정말인가요, 그럼? 이제 곧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안심하기 이루. 이런 모래 폭풍은 한번 시작되면 며칠씩 가기도 하니까. 하지만 분명 어제보다는 나아진 것 같소. 그들은 마지막 남은 물과 고구마 한 조각을 나누어 먹었다. 배는 여전히 고팠고 목은 말랐지만 이상하게도 어제만큼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어쩌면 함께 시련을 견디고 있다는 동질감과 폭풍이 약해지고 있다는 아주 작은 희망 때문인지도 몰랐다. 해가 저물 무렵 바람소리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하늘의 누런색도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다. 아주 오랜만에 그들은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나마 해질 역의 붉은 노을빛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절망의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광경이었다. 내일 아침이면 괜찮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리고 있었다.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그의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이틀간 함께 겪었던 고통과 공포, 그리고 그 속에서 싹튼 아주 작지만 소중한 인간적인 교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특별한 인연으로 묶인 존재들이었다. 폭풍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이틀 밤낮을 쉼없이 몰아치던 모래, 폭풍은 사흘째 되는 날 새벽녘이 되어서야 마침내 그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지축을 흔들던 바람 소리가 잦아들고 창문 틈으로 스며들던 모래먼지의 양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김도현 씨와 강서연 씨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그 미묘한 변화를 거의 동시에 감지했다. 날이 밝아오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낡은 나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세상은 온통 누런 흙먼지를 뒤집어쓴 채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하늘은 여전히 희뿌옇고 공기는 무거웠지만 적어도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했던 광기는 사라져 있었다. 멈춘 것 같군요. 서연이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틀 밤낮의 공포와 굶주림으로 인한 극도의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처참하게 변해버린 자신의 작은 밭되기로 향했다. 얼마 되지 않던 고추 모종과 옥수수 새싹들은 온통 모래 속에 파묻혀 형체조차 알아보기 어려웠다. 가뜩이나 가뭄으로 힘겨웠던 농사는 이번 모래 폭풍으로 완전히 끝장나 버린 것이었다. 그의 가슴속으로 깊은 절망감이 파고들었지만 그는 애써 표정을 감추었다. 옆에 있는 이 낯선 여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일단 마실 물이라도 찾아봐야겠습니다. 도연이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마을 공동 우물이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모래 폭풍이었다면 우물 역시 무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 두 사람은 위태로운 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온 세상이 마치 거대한 황토색 이불을 덮어쓴 듯했다. 길은 사라졌고 익숙했던 풍경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들은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 언덕을 몇 개나 넘고 나서야 겨우 마을로 향하는 어렴풋한 길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마을로 향하는 유일한 길목은 거대한 모래 언덕으로 완전히 막혀 있었고 그들이 가진 변변찮은 농기구로는 도저히 뚫고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간신히 찾아낸 마을, 공동 우물 역시 모래와 흙으로 가득 차 한 방울의 물도 구할 수 없는 상태였다. 절망감에 휩싸인 차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식량과 바닥을 드러낸 물통뿐이었다. 이대로라면 길어야 하루 이틀을 버티기도 어려울 터였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주저앉았고 도연 역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루에 걸터 앉았다. 바로 그때였다. 어디선가 아주 희미하지만 규칙적인 기계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지며 그들의 작은 흙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바람 소리도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니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서연이 불안한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보았다. 도연 역시 영문을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의 평생 이런 외딴 상골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제는 땅바닥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다. 두 사람이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거대한 프로펠러를 굉음과 함께 회전시키는 육중한 헬리콥터 한 대가 그들의 집 앞마당 상공을 낮게 선회하고 있었던 것이다. 헬리콥터는 마치 이 작은 흙집을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천천히 주변을 맴돌더니 이내 집에서 조금 떨어진 평평한 공터에 뿌연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내려앉기 시작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머리 셔틀은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저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왜 이런 누추한 곳에 저런 엄청난 것이 나타났단 말인가? 혹시 군용 헬기인가 아니면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인가 빛 때문에 아니면 이 여자 때문에 그의 머릿속은 온갖 불길한 상상으로 가득 찼다. 그는 본능적으로 서연의 앞을 가로막듯 섰다. 서연 역시 놀라움과 함께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아주 희미한 기대감 같은 것이 스치는 듯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역력했다. 그녀는 도연의 등 뒤로 몸을 숨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게 뭘까요, 아저씨?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멈추고 옆문이 열리면서 몇몇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깔끔한 제복이나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손에는 무정이나 서류 가방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이 황량한 상월 풍경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그들 중 가장 앞서 걸어오던 한 남자가 도연과 서연을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강서연 박사님, 괜찮으십니까?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강서연 박사님. 도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가 지난 이틀 동안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냈던 그저 길을 잃은 평범한 여행객인 줄로만 알았던 저 여인이 박사님이라고 그렇다면 저 헬리콥터는 이 여자를 구하러 온 것이란 말인가? 도연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연을 돌아보았다. 서연은 어느새 그의 등 뒤에서 빠져나와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도연을 향해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죄송해요, 아저씨.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그녀의 말과 함께 헬리콥터에서 내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도연의 삶에 불어닥친 모래 폭풍은 이제 겨우 끝났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거대한 운명의 폭풍이 이제 막 그를 덮치려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헬리콥터에서 내린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2명은 곧바로 강소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상태를 살폈고 다른 1명은 위성 전화기로 보이는 장비를 꺼내 어디론가 다급하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잘 훈련된 전문가처럼 보였고 그들의 복장과 장비는 이 외딴 상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첨단의 것이었다. 강서연 박사님, 괜찮으십니까? 저희가 너무 늦게 온 것은 아닙니까? 가장 먼저 서연에게 다가간 팀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지난 며칠간의 극심한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강서연 박사. 김도연 씨는 그 호칭을 듣고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가 지난 이틀 동안 자신의 누추한 집에서 함께 지냈던 그저 길을 잃은 가녀린 도시 여성인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박사님이라니. 서연은 팀장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일어섰다. 그녀는 먼저 자신을 걱정해준 팀원들에게 괜찮다는 신호를 보낸 후 천천히 도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팀장님, 그리고 여러분,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신 김도현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이 모래 폭풍 속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서연의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에 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현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처음의 의아함과 경계심 대신 놀라움과 존경심이 서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연이 어떤 상황에 처했었는지, 그리고 이 남루한 행색의 농부가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한 팀원이 서둘러 구급상자를 가져와 서연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심각한 외상은 없어 보였지만 극도의 탈수와 영양 부족 상태였다. 그들은 즉시 서연에게 물과 영양제를 공급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이제 이 여인은 안전한 사람들의 손에 맡겨졌으니 자신의 역할은 끝난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뒤돌아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 했다. 잠깐만요. 선생님. 서연이 다급하게 그를 불렀다. 아직 제 말씀을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서연은 팀원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는 눈짓을 한 후 도연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선생님, 저는 국립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강서연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곳 외딴 지역의 지질 변화와 사막화 진행 상황에 대한 중요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예상치 못한 기상 악화로 조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연구 데이터와 샘플들은 어쩌면 우리나라의 미래 환경 정책 수립에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도연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이었지만 그는 이 여인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지난 이틀 동안 선생님께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물과 식량까지 아낌없이 나눠주셨고요. 선생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연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두 손으로 잡았다.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도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빼내려 했지만 서연은 더욱 굳게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닙니다, 박사님.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저처럼 했을 겁니다. 그저 사람이니까요. 그의 대답은 여전히 소박하고 진실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선생님. 모든 사람이 선생님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더욱더 그렇지요. 선생님은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그녀는 옆에 있던 팀장에게 눈짓했고 팀장은 준비해온 위성 전화기를 그녀에게 건넸다. 서연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고 몇 가지 긴급한 지시를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제까지의 가냘프고 힘없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휘하는 지도자의 단호함과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도연은 자신이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통화를 마친 서연은 다시 도연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저희는 이제 곧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다시 돌아와 선생님께 정식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선생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 강서연의 이름으로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하고 확고해서 도연은 그 어떤 의심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팀원들이 헬리콥터에 탑승할 준비를 하는 동안 서연은 도연의 작은 흙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틀 밤낮을 자신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었던 곳,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에게 마지막 남은 온정을 베풀어 주었던 한 남자.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다시 한번 거대한 굉음을 내며 회전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도연에게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다. 선생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녀는 팀원들의 부축을 받아 헬리콥터에 올랐다. 헬리콥터는 천천히 이륙하여 거대한 모래먼지를 남기고 하늘로 사라져갔다. 도연은 헬리콥터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다시 한번 정적과 함께 모래 폭풍이 핥히고 간 황량한 풍경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미묘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묘한 만남과 이별,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한 어떤 약속,
그의 고독하고 단조로웠던 삶에 아주 작은, 그러나 어쩌면 거대한 변화의 씨앗이 뿌려진 것인지도 몰랐다. 강서연 박사가 헬리콥터를 타고 떠난 지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김도연 씨의 삶은 다시 예전의 고독하고 팍팍한 일상으로 돌아온 듯했다. 모래 폭풍이 핥히고 간 그의 작은 밭은 여전히 황량했고 집안의 살림살이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때때로 그는 지난 며칠간의 일이 마치 한바탕 꿈이라도 꾼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그저 아주 잠깐 그의 적막한 삶에 누군가가 예고 없이 찾아왔다가 폭풍처럼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기대감이 남아있었다. 강서연 박사가 떠나기 전 남겼던 그 단호하고 진심 어린 약속 때문이었다. 반드시 다시 돌아와 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비록 그것이 한낱 헛된 희망일지라도.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의 낡은 살인문 앞으로 몇 대의 트럭과 승합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섰다. 그리고 그 차들에서 내린 것은 다름 아닌 강서연 박사와 여러 명의 기술자들이었다. 한 달 전보다 한결 건강해 보이고 정돈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도연을 향한 깊은 감사함과 미안함이 서려 있었다. 선생님, 제가 너무 늦게 찾아뵌 것은 아닙니까? 서연이 도연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다. 도연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재방문에 놀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아닙니다, 박사님. 이렇게 다시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도연의 작은 흙집과 황량한 밭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서연이 데려온 기술자들은 가장 먼저 도연의 집을 수리하고 보강했다. 비가 새던 지붕은 튼튼한 새 지붕으로 교체되었고 외풍이 심했던 벽에는 단열재가 덧대어졌으며 창문과 문도 새 것으로 바뀌었다. 심지어 그의 집에는 작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되어 난생 처음으로 전기불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밭에는 전문적인 토양 분석과 함께 대대적인 개간 작업이 이루어졌다. 서연은 농업 전문가들과 함께 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가뭄에 강한 특수 작물 종자와 유기농 비료를 지원해 주었고 가장 시급했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깊은 관정을 파서 안정적인 농업 용수를 확보해 주었다. 낡고 녹슬었던 그의 농기구들은 모두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작은 관리기 한 대까지 지원되었다. 도연은 처음에는 이런 엄청난 호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사양했지만 서연은 진심으로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선생님, 이것은 단순한 보답이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디 제가 선생님의 남은 삶을 조금이나마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선생님의 그 고귀한 마음에 대한 저의 작은 존경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또한 도연이 도시의 누이에게 맡겨두었던 아들 이야기를 기억하고 아들이 방학 때마다 아버지를 찾아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편안한 방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아이의 학비까지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다. 도연은 더 이상 그녀의 성의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을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묵묵히 살아왔던 그에게 이런 믿을 수 없는 행운이 찾아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몇 달 뒤 도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의 집은 더 이상 비바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었고 황량했던 밭은 푸른 새싹들로 가득 차 생기가 넘쳤다. 그는 새로운 농사 기술을 배우며 즐겁게 일했고 수확의 기쁨도 맛볼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방학이면 아들이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고단함과 외로움 대신 평온함과 희망의 미소가 피어났다. 서연은 바쁜 연구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도연을 찾아왔다.
그녀는 그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농사일을 돕기도 했다. 그들은 더 이상 조난자와 구조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나이와 신분을 뛰어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경하는 특별한 친구가 된 것이었다. 서연 역시 그날의 모래 폭풍 속에서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가 단순히 학문적인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김도연 씨처럼 극한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의 사막화 방지 및 취약지역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했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기도 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도연의 밭에는 황금빛 벼가 익어가고 탐스러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그는 마루에 앉아 서연이 보내준 편지를 읽고 있었다. 편지에는 그녀의 최근 연구 성과와 함께 다음 주말에 아들과 함께 그를 찾아뵙겠다는 반가운 소식이 적혀 있었다. 도연은 편지를 내려놓고 멀리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1년 전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몰아쳤던 그 끔찍했던 모래 폭풍.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 그가 베풀었던 아주 작은 온정 하나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는 깨달았다. 인생이란 때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폭풍과도 같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작은 선행일지라도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더 큰 메아리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절망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따뜻한 감사함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한 잔잔한 희망이 샘솟고 있었다. 그의 황량했던 땅에 뿌려진 것은 단순한 씨앗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선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고 그 기적은 이제 막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인생에도 마침내 따뜻한 가을 햇살이 가득 내리쬐고 있었다.